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 학생, 학부모, 교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8강에 걸쳐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게 될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세계 최초 크롬북을 기획을 해서 미국에서 11년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미국 학교에 그 크롬북을 보급하는 일을 구글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에 기술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2011년에 미국 학교 교실에 크롬북이라는 것을 제가 같이 구글과 함께 보급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교육의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즐거웠던 경험이었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또 2016년에 크롬북이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또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을 뵙고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8강에 걸쳐서 교육과 기술, 또 미래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좌로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 미래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난 2, 3년간 어떠셨나요?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셨죠. 그때 원격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막 급하게 학교 수업을 대체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빠르게 또 도입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아마 교육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그런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 갈 건지, 그래서 교육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건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Forgot my tools again. Such a show off. 지금 보신 이 동영상은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것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 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신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영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위에서 작업자가, 인간 작업자가 도구가 좀 필요한데 도구가 필요해, 이런 상황을 로봇에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이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도구 가방을 찾죠. 도구 가방을 찾아서 도구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이 기다리는 곳까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판자 같은 것을 중간에 놓고 걸어 올라가서 도구 가방을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또 커다란 상자를 밀어서 자기가 내려올 수 있게끔 길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비트로 뛰기를 해가지고 자리에 돌아온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이 로봇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일을 수행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로봇이 움직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도구 가방을 들어야 되고요. 그걸 들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사람에게 전달하고 끝에 비트로 뛰었잖아요. 그 뛰는 것도 굉장히 운동이나 이런 역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제가 아틀라스 로봇의 영상을 꾸준히 찾아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생각해 오셨던 것보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주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양성과 획일성이라는 제가 두 가지 커다란 주제를 여러분 앞에 펼쳐놨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미래 사회에는 다양성이 더 커질까요? 획일성이 더 커질까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죠.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이 더 다양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보시면 유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옷이 유행한다. 그럼 너도 나도 이제 막 그 옷을 찾아 입게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든지, 똑같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러한 유행도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빠르게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책 같은 걸 보시면요. 굉장히 소규모로 출판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인 출판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시면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지금 출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증가될 건지 획일성이 증가될 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 다양성과 획일성이라는 화두를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여러분들 어땠나요?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교육은 다양성에 가까운가요? 획일성에 가까운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획일성에 가까워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특히 공교육을 따져보면, 개정교육과정,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죠. 교사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어떤 과목을 얼마큼 배워야 하고 언제 배워야 되는지를 전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교육에 있어서 표준화되어 있다. 제가 획일성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이 그동안 실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얼마나 다양화될 것이냐 아니면 또 획일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 사회는 다양성이 증가할 것인가 획일성이 증가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가장 먼저 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OTT라고 많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애플 TV도 있고요. 티빙도 있고 왓챠,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이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런 OTT 서비스 중에 한 가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의 엠피어 어널리시스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 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약 20만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21년 대비 10% 증가한 거라고 해요. 예전에는 공중파 TV라고 해서 방송국이 몇 개 없었죠. KBS, MBC, 이런 것도 SBS도 제가 좀 크고 나서 생겼는데 그러면서 최근에는 케이블 TV도 많이 생겨났고요. 종편이라고 해서 종합편성 채널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더 최근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이제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OTT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채널들이 다양화됐지만 어떨까요? 컨텐츠를 보는 우리들도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보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이 오징어 게임은요 2021년 9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 발표가 됐는데 출시 이후에 첫 4주간에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16억 5,045만 시간을 시청했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횟수로 따지면요 18만 8천 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 입고 나오는 지금 추리닝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채널은 다양해졌지만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이 증가했다. 편수는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즐기고 어떤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측면이 더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또 다른 증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 직장을 삼성전자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상품 기획이라는 신제품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 여기 제가 제 예전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먼트 쉐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얼마나 1년에 출하되는가, 출하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저기 맨 위에 파란 그래프 있죠.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점이 삼성전자인데요. 2019년 첫 번째 분기부터 2021년 2, 4분기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애플과 이렇게 역전당한 것도 있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1년 2분기 데이터에서는 애플 대비 약 2% 정도 더 이렇게 출하를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까만 이제 선으로 보이는 것이 애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애플이 굉장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죠. 애플이 점유율이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약간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업체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오포, 비보, 화웨이라는 회사도 있었죠. 근데 화웨이라는 회사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미국에 이제 칩셋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마트폰 회사가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은 스마트폰 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죠.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요 5개 회사만이 메이저 업체로서 신제품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 요 중국 회사 3개에서 4개에서 지금 6개 업체의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 더 여기서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중국 업체들하고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조금 혼전 양상이 보였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자, 밑에 제목 보시면요. 글로벌 스마트폰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 이익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폰 많이 파는 거 말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만약에 100이라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느 회사가 얼마큼을 가져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어떠신가요? 맨 위에 홀로 유유자적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은 앞에서 1위였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2022년 2, 4분기, 21년 2, 4분기 거를 보시면요. 62%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애플이랑. 가장 최근 데이터, 2023년 2분기 데이터를 보면요. 더 사실은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85%를 가져가고 있어요. 삼성은 얼마일까요? 삼성 1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회사 합쳐보세요. 두 회사 합쳐보면요. 두 회사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97%를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뭐 하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 3% 가지고 저 밑에 보이시죠? 아까 봤던 중국 회사들이요. 저 바닥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3% 영업이익 아니면 적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LG전자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죠. 이런 걸 보시면 점점 더 굉장히 양극화가 되면서 어떤 메이저 1등을 달리는 업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이런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비단 스마트폰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위 업체가 대부분의 파일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획일성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래 사회의 획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앞에 스마트폰 데이터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획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획일성과 다양성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커다란 트렌드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컨텐츠, 뭐 어떤 대기업의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의 압도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성이 우리 미래 사회의 삶에 있어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안에 지금 다양성을 제가 그래프를 동그랗게 넣어놨죠. 다양성도 증가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이 증가하는 분야는 우리 삶에 큰 임팩트가 있거나 큰 영향력이 있는 분야라기보다 개개인이나 어떤 소규모 그룹이나 소규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티셔츠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티셔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런데 티셔츠를 난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티셔츠를 제작해주는 업체만 찾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티셔츠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전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오고 설계해온 물건들, 전자제품들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기업이 아니어도 조그만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규모로도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소량화 또 다양성의 증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사회 현상에 있어서는 획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미래 세상은 거대한 획일성과 영향력이 적은 다양성이 공존할 것이라고 써놨잖아요. 앞에 이 그래프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해보죠. 뭐 전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패션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1등이 뭐 한 30%, 40%?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2등이 뭐 20%, 3등도 한 10%. 그 밑에 또 소소한 업체들이 3%, 4%, 5%에서 같이 공존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영업이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래 사회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등이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요. 2등, 3등이 조금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양성을 보강시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어떤 생존을 이어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거나 파일을 가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획일화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양성은 나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갈 거라는 거죠. 획일성이 메이저가 되겠지만 다양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갖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아드리면서 교육에 의미하는 바도 조금 말씀을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마 저 1등을 차지하는 획일성의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건 내 능력을 키우건 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이 세상에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런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 조그만한 다양성에 참여하게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질 수 있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교육에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다양성과 획일성이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래 교육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회 키워드 3가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요, 기술입니다. 앞에서 지금 기술 얘기를 계속 해왔죠. 스마트폰 출하량 얘기도 해왔고요. 획일성, 다양성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교육에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시면서 아마 몸으로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이 되면서 3월 개학을 못했습니다. 3월 개학을 못하게 되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아무런 지침 없이 3월이라는 2020년 3월을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2020년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온라인 개학을 뭘로 한 거죠?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활용하기도 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원격 수업, 동영상 실시간 수업을 하신 선생님도 있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녹화해가지고 학생들을 보게 하신 분도 계시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 과제를 올려서 수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학교에 오던 상황이 이제는 일상적이지 않게 되면서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 기술이란 키워드가 변화를 주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연결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연결과 협력이라는 것이 아마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세 번째, 역량. 스펙보다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것도 저기 한번 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과학과 기술 두 가지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들? 제가 물론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기술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제가 나중에 또 경영학을 배웠지만 이 과학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설명도 하게 될 이제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가깝죠. 어떤 별이 빛나는데 왜 빛날까? 사람들이 달려가면 속도는 왜 저렇게 될까? 이 자연 세상을 이해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술은요, 밑에 보시면 제가 문제 해결이라고 해놨죠. 과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것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기술을 적용할 때도 우리는 명확한 목적성을 갖습니다. 교육의 기술을 왜 적용하는 거지? 원격 수업을 지금 해야 돼. 그럼 원격 수업 프로그램이 필요해. 이렇게 명확한 목적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앞으로는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미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미래사회 인간과 기술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께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 지금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적 도구를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수업 중에도 사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술적 도구를 잘 쓰시나요? 아니면 나는 좀, 이거 좀 끌려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신가요? 네, 제가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해서 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서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들지는 않지만 나는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기술을 도구로서 잘 활용한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단어에 힘을 줘서 말했죠. 주인된 입장에서 도구로서 사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것 때문에 그런데요. 기술에 종속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술에 종속된다는 건 기술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술을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저는 기술에 종속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술을 교육에 사용하던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아마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술을 만드시는 사람인가요? 기술을 주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기술에 종속되는 사람인가요? 제가 요즘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좌를 보고 계시면 제가 제 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스마트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아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여러분들, 자녀분들 스마트폰 쓰면 막 속이 터지시죠.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스마트폰을 아예 등교와 함께 보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아마 스마트폰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종속되는 사람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가 제목을 또 붙여놨네요. 여기 보시면 교육에도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사용된 기술을 보시면요. 지금 학교 행정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리고 옆에 나이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사 여러분들은 나이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나이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학교 행정망을 가리킵니다. 학교 행정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차세대 나이스가 오픈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저기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도 적고 성적 처리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적용되어 왔던 기술은요. 저렇게 학교 행정에만 적용이 돼 있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행위에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업에도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아마 동대문구청에 속해 있는 많은 지금 뭐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아마 중학교 학생들 있으시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급한 디벗이라는 기기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도 발표했죠.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일부 과목에서 시작해서 2028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같은 주요 과목에 전부 다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학교 행정,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 그런 활동이 아닌 주변부의 교육에 기술이 적용되었다가 이제는 교육의 핵심적인 분야까지 교육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 기기 같은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이 학교 방과 후에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기술을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학교 행정에만 쓰였지만 이제부터는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교육의 활동에 기술이 도입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을 때도 기술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결이라는 얘기를 다시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래사회 키보드에서 기술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결을 말씀드렸죠.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이렇게 말씀을 지금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코로나19로 뭘 깨달으셨나요? 저는 전 세계가 얼마나 하나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죠? 비행기 다 막히고요. 다른 나라 갈 수 없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배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거나 사람들이 날아가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정말 나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너무나 많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아마 절실하게 깨닫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이 왜 중요한가 제가 여기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띄워놨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있고요. 기후의 변화, 빈곤, 불평등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점점 더 복잡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복잡성이 막 생겨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 같은 거 보시면요. 전 세계가 협력해서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각 나라의 정부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빈곤 불평등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자원이 모자란 것이냐 아니면 자원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이런 기술 발전, 기후의 변화, 빈곤이나 불평등, 즉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가운데 인간 딱 해놓고요. 주변에 사물도 있고요. 기계도 있고 또 인간도 있습니다. 제가 연결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동창회나 친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인간과 인간의 연결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 연결은 인간과 기계의 연결, 인간과 사물의 연결까지도 포함합니다. 인간과 기계는 뭐 이제는 훨씬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워치를 쳐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죠. 사람이 기계와 연결되면서 인간의 오감이 기계를 통해서 더 증강되고 더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동안의 인간의 능력만으로 보이지 않았거나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더 느끼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물이라고 또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Io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의 약자인데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 예로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사물이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책상에, 의자에 센서 같은 것들이 다 장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앉으시면 앉은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고 앉은 사람의 자세는 어떻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정된 데이터들이 통신 모듈을 타고 클라우드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에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분석이 되고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편하게 앉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연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마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례를 조금 생생하게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 제가 이터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프랑스 남부에서 지금 실제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핵융합을 해가지고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건데요. 전 세계 35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장기간 프로젝트냐면요. 해체 기간을 빼고서도 거의 35년에 걸쳐서 앞으로 진행이 될 프로젝트입니다. 저걸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핵융합로를 아직도 짓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게 핵융합로가 완공이 될 건데 저 핵융합로를 짓는 기간만도 17년이 넘습니다. 17년 정도 돼요. 17년 동안 저거를 짓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기술도 저기에 엔지니어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거대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협력 없이 연결 없이는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연결이 너무너무 중요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연결이 교육에 왜 중요한가 제가 교육과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과거에는 한 명의 정말 뛰어난 천재가 혼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 혼자 만들었어. 특허 등록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최근 과학기술 논문의 공동 저자의 수를 좀 보시면요. 매년 공동 저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연구할 때 이제는 혼자서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남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업적을 내놓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 여러분들은 모둠 활동 같은 거 많이 시키실 거예요. 그 모둠 활동이 왜 중요하냐. 내가 옆에 있는 내 친구와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저도 삼성전자에서 아까 크롬북 기획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롬북이라는 거를 제가 세계 최초 크롬북을 제가 혼자 기획해서 혼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제가 크롬북 세계 최초 크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기획을 했지만 그거를 개발하신 분도 있고요. 개발하신 분들도 혼자 개발한 게 아니고 수십 명에 달하는 엔지니어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겁니다. 저는 그중에 기획의 역할을 담당한 것 뿐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개발하시는 분들,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과 회의를 수없이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합의해서 세상에 크롬북이라는 걸 내놓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교육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미래의 세상에 나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이 연결, 협력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나게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세상에서 제가 아까 세 번째 키워드로 역량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펙 중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펙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지? 뭐 어떤 상을 받았지? 영어 점수는 몇 점이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역량을 나타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뽑잖아요.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지금도 삼성은 공채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한 번 공채 공고를 내면요. 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뭘 잘하는 사람일까, 사람이 구별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확률적으로 똑똑할 거야.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스펙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제가 역량 중심이라고 했죠.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을 때요.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다 실시합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다 시켜보고요.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다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요. 기술을 활용해서 다 측정하고 알아낼 수 있도록 도구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역량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스펙을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사회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이제 더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키워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과 협력과 연결, 그 다음에 역량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사회의 다양성, 획일성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강좌에서 굉장히 커다란 좀 화두들을 많이 던져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던져드린 이 첫 번째 강좌에서의 화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미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계속해서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